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8년 그는 직장 동료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동료가 이용하는 메신저와 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한 달간 동료의 메신저 프로그램에 몰래 접속해서 동료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엿봤습니다. 심지어 대화 내역과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행동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그의 행각은 총 40회에 걸쳐 이루어지다가 꼬리가 잡혔고 경찰 수사를 거쳐서 기소됐습니다. 그래도 정말 밝혀졌으니 너무 다행이죠. 모른 채 지나갔으면 정말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동료가 몰래 엿보고 있었던 사실에 충격을 받은 직장 동료는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 충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법정에선 그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를 거론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해서 알아낸 피해자의 각종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등에 침입을 했다면서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사진 등을 다운받아서 휴대폰 등에 보관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마 민사로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액도 상당액이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래서 이제 저희가 손해배상액이 점점 이제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봄인데 어떠세요? 낮에 좀 나른하기는 한데 일에 네. 좀 집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즐거운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또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입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이 공부를 하고 제가 직장을 다니며 학비를 지원했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회계사에 합격했습니다. 남편이 시험에 합격하니 시댁에서도 아이를 바라시고 저와 남편도 노력을 해봤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시험에 합격한 이듬해 인공수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라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로 지내면서 아이를 키웠는데요. 아이가 2돌 되던 해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 내가 동의한 증거가 어딨냐.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는 아이를 내 아이로 인정할 수 없다.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남편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남편의 주장은 맞는 건가요? 결혼 생활 중에 지금 어렵게 아이를 얻으셨는데요. 지금 남편이 그러니까 이 사연 보니까 무정자증이시다 보니까 네. 본인이 지금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서 지금 나는 동의한 적이 네, 없다 이렇게 네. 이혼을 요구하시는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의 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는 거 보면 참 사연 주신 분 입장에서는 네. 당황할 네. 수 있을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남편분이 무정자증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혈연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네. 우리 민법 규정의 경우에 이제 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이제 200일 후에 그리고 혼인 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이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혼인 기간 중에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도 사실은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혼인이 이제 그 성립된 날로부터 이제 200일 후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아이가 실제로 남편의 아이인지 여부를 떠나서 네. 일단은 법적으로 일단은 남편의 아이로 네. 추정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만약 이게 남편분이 사실은 다투려면 이러한 친생 추정을 받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이게 친생 부인의 소는 이제 남편 또는 이제 아내가 그 아이를 상대로 해서 그 사유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를 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상대방의 대자가 모두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시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검사를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야 되고 이제 간할은 다만 이제 자녀 주소지에서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면 당시에 인공수정에 했거나 내지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년 내에 그 소송을 제기를 했다면 네. 지금 친생 추정을 받지 네. 않고 네. 뭐 남편 말대로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네. 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 그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네. 친생 추정을 받아서 이제는 네.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인공수정에 동의한 걸로 또 보이는 사정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아이로 봐야 한다. 네, 그렇죠.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네. 이 사연에서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와 유사한 경우에 인공수정에 동의를 하고 나서도 이제 그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친생 부인의 소를 실제로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네,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바가 있는데요. 심지어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실은 인공수정에 관한 뭐 동의서나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남아 있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비록 이제 그 동의서 작성 등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동의했다고 볼 만한 이제 전반적인 정황이 인정이 되면 친생 추정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출생 신고를 하거나 그리고 그 인공수정 자녀 출생 이후 상당 기간 이제 실질적인 친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알리는 등의 그 사회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친생자임을 이제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봐서 친생 추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했더라 하더라도 네, 아이로 봤을 거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사연이군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남편의 이혼 요구가 그럼 결국에는 받아들여질 수는 없겠네요.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부인 입장에서 억울해서 이제 본인이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런 이제 이혼 요구 자체가 부당해서 그럴 경우에 뭐 이제 부인의 경우에 재산 분할해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부인이 지금 뒷바라지를 하고 뭐 회계사에 합격하고 이런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인 기간 중에 이제 전문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장래 수입 자체를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오랜 기간 이제 뒷바라지 하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이제 논의가 오랜 기간 좀 되어 온 적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명시적으로 이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서 인정한 사례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예를 좀 들어보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로서 재산 취득 능력은 이제 기타 사정, 즉 네. 재산 분할 기여도 정도에서 고려해 주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율을 조정할 때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네, 비율을 네, 조정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그 자격증의 가액을 좀 감정해서 네. 뭐 장래 얻을 네, 수익을 네. 어느 정도로 금액을 네. 산정해서 네. 이거를 재산분할에 네. 참작하면은 그게 참 제일 바람직한 네. 방법이고 네. 사실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입장에서 그 상대방은 장래 수익이 앞으로 뻔히 보이는데 네. 이게 참작 그게 비율로만 참작한다는 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은 근데 해외 입법 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판례로 인정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점이 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 속의 남편의 경우에 지금 그럼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이 경우에 그 지금 친생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출생신고나 그 출생신고를 하고 오랜 기간 이제 혼인 생활을 하고 하면서 남편의 아이로 당연히 이제 추정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친생 추정을 부인할 만한 사유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남편의 아이로 봐서 네. 그 양육비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이때는 이제 남편이 회계사에 합격하고 어느 정도 지금 네. 수입을 올릴 네. 테니까 네. 거기에 기준해서 받을 수 있는 네. 부분은 있겠군요. 예, 재산 분할 자체는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양육비는 그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은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되는 사연이군요. 예. 오늘 김서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